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정확한 명칭은 조선이고 훗날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있지만 워낙 오래전 국가라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역사와 이모저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조선의 조선은 왜 조선일까요? 조선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이하자면 아침조의 고울선인데요. 정확하게 합의된 결론은 없고 여러가지 해설들만 난무하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중국 삼국지의 위나라 때의 역사서에는 옛 조선 땅에는 산수라는 강이 있었는데 조선의 선이 산수의 산에서 따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조에 대한 해석은 없으며 산수라는 강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 중종 때 조선 정부가 발행한 지리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는 동쪽의 끝 해가 뜨는 땅에 위치하여서 조선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은 동서강목이라는 책에서 선비족의 동쪽에 있었다는 이유로 조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조선이 있었을 당시에는 선비족이란 명칭이 아직 확립되기 전이라 이도 설명이 불충분하죠. 민족주의 사학자 겸 독립운동가인 신채호는 만주어 주신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고대 한국어를 연구하는 양주동 학자는 독특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선의 명칭이 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이란 글자는 중국 글자인 한자로 굳이 표기해야 해서 적은 글이고 실제 발음은 한자어가 아닌 고대 순우리말이었을 것이며 조선을 한국어로 풀이한 발세라는 발음으로 불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증주의 역사학자 이병도는 역시 조선은 글을 쓸 때의 표기 방식일 뿐 실제 발음은 아사달의 아사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형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하고요. 예컨대 황산벌의 벌처럼 말이죠. 고조선의 전설을 기록한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첫 수도가 아사달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국가들의 국가명 짓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들의 국가명은 태조 왕건의 고려나 태조 이성계의 조선처럼 일대왕 시조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랍니다. 고구려도 주몽이 지은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조선은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부족국가였습니다. 부족국가들은 국가명이라기보다는 부족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으며 이 부족명은 그들이 숭상시 여기는 무언가에서 따오거나 혹은 그들이 터전을 잡은 근거지의 지명을 따옵니다. 중국의 상나라와 주나라도 그들의 국가명이 아닌 그 부족들이 터전을 잡은 지명에서 유래한 겁니다. 예컨대 상나라를 건국한 상족의 근거지가 상읍이었고 주나라를 건국한 주족의 근거지가 주원이었거든요. 상나라를 한때 은나라라고 불렀던 것도 대규모 유적지가 중국의 은허라는 지역에서 발견돼서였습니다. 고구려도 국가명이 아니라 원래 지명이었고요. 그러니까 고대 부족 국가들은 국가명, 부족명, 지명 이렇게 일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명 조선과 지명 아사달의 아사는 같은 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도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의아했던 게 삼국시대 사건이나 인물들도 정확한 연도를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삼국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고조선의 건국연도를 저렇게 1의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더 오래전에 고조선이 성립되었다고도 합니다. 일단 2333이라는 숫자는 후대의 전설로 전해지는 것이 오피셜로 굳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조선의 건국연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조선은 태조 왕건의 고려나 태조 이성계의 조선처럼 국가의 시조가 오늘부터 새로운 국가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고조선은 국가명이 아닌 지명 혹은 그 지역에 사는 부족명이었고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통합해가며 몸집이 불어난 부족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작 시점이 없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조직체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형성된 조직인데 현재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의 청동기 시대는 보편적으로는 기원전 2333년보다 몇백 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주나 한반도 유적에서 기원전 25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 청동기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을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권력 조직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부족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고조선의 시작 시점을 기원전 2333년과 비슷한 시점으로 여겨도 무작정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조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국가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시작 시점의 고조선은 그저 부족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국가명이 아닌 조선이라는 지역에 퍼져있던 부족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국
역사 연구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지역 집단은 무기의 발달에 따라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그중 우세한 집단을 중심으로 차츰 정복 통합되어 보다 큰 세력으로 성장해갔다. 조선이란 명칭은 이 과정에서 일정한 지역을 대표하여 나타난 정치인체의 명칭이었다. 그리고 단군 신화도 이 과정에서 한 집단의 시조 신화로 자리 잡고 발전하면서 후에 고조선 국가 전체의 건국 신화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고조선이 처음으로 시작한 그 지역은 어딜까요? 조선과 아사달이란 명칭이 나온 그 지역, 물론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이지만 해석들은 분분합니다. 그 해석들 중 가장 논쟁이 되는 두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 내부의 평양입니다. 현재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큰 맥락을 처음으로 정립한 이기백 역사학자는 성읍 국가로서 고조선은 원래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성읍 국가는 평양 부근의 평야를 지배하는 조그마한 정치적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조선의 출발 위치가 평양이었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은 훗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눈독을 들이고 장수왕의 수도를 옮긴 평양이 어떠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를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련스님도 평양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요동 부근입니다. 요동에는 홍산문화라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이 홍산문화가 발전하여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선이라는 부족국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홍산문화에는 여신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여신상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가 아니냐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문화의 많은 문화적 특징들이 고구려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더불어 고대 사회의 한국은 선진 문물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북방의 문물이 더 먼저 발전하기 때문에 요동의 문화보다 더 선진화되고 더 우수한 문명이 그보다 남쪽 지방인 평양에서 나오기 힘들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처럼 고조선의 출발지로 평양과 요동이 가장 논쟁이 되는 건 나중에 고조선의 국가 규모가 커지면 두 지역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조선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단군 왕검이죠. 단군 왕검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닌 일종의 칭호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단군은 종교 권력을, 왕검은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데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는 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일치되어 있던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재정일치 사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단군의 단은 박달나무를 말합니다. 고조선의 출발지가 요동이라는 설에 더 큰 힘을 부여하는데 이 박달나무는 고대 시베리아와 몽골에서 대대적으로 신성시하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단군 왕검은 왕의 호칭이라기보다는 부족장의 호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동기 시대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은 제사를 지내는 샤먼이었거든요. 그리고 단군 신화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아사달이라는 곳에서 고물 토템으로 삼던 어느 한 부족의 건국 신화였던 것이 고조선이 커지고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가면서 고조선이 강역으로 삼던 모든 부족들의 전체 신화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 왕검 신화를 부족한 실마리들로 몇 가지 추론해 볼 때 고물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공존해 있었다는 건 고조선의 출발지가 곰과 호랑이 등의 맹수들이 주로 서식하는 산림지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었을 때 곰은 잘 참아 인간이 되고 호랑이는 참지 못했다는 건 쑥과 마늘 등의 선진 농경법을 환웅이 전파해 주었을 때 곰의 부족이 선진 농경법을 익히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고, 웅녀가 단군 왕검을 낳은 건 토테미즘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던 조직체가 이제는 하늘을 숭배하는 샤먼이 다스리는 부족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족 국가들끼리 모여 아사달이란 근거지에서 시작한 조선이라는 부족 연합체는 점점 발전해가며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고조선이 최초로 문헌에 등장하는 사서는 중국 측 기록인 관자인데, 기록에는 조선의 특산물로 문피가 있었다고 하며 관자의 공간적 배경인 제나라로부터 8,000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국 측 기록 전국책을 보면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나라나 연나라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국가들인데, 이때의 사서들로 보아 기원전 7세기경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연나라는 춘추 전국시대 국가들 중 가장 동북쪽 끝에 있었거든요. 이 연나라와 국경을 접했다는 기록에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지방이었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죠.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말기를 기록한 중국 역사서에는 조선과 연은 패수를 경계로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은 연나라와 대등하게 대립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는데, 그 정점을 찍었던 국왕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준왕 때입니다.
중국 측 기록에는 조선은 요새를 넘어 연해 동쪽을 겁박했다고 나와 있으며 아마 준왕부터 왕이란 칭호를 썼는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왕이란 칭호를 쓸 정도의 우두머리가 나오질 않아서 중국 측 기록에서는 동쪽에서 왕의 칭호를 쓴 존재가 나타났다며 여러 사서에서 야단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부족장 정도의 우두머리가 아닌 거죠. 고조선이 커지면서 통치 조직도 발달합니다. 물론 중앙 집권화된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 대부, 장군 등 원시적이나마 관료 조직을 갖추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국경을 접하면서 중국의 관료 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의 모습을 띄었을 때 고조선은 수도를 아사달에서 장단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장단경은 오늘날 중국 지린성의 선양시라는 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초기 고조선의 발원지인 아사달이 요동이냐 평양이냐는 논쟁에서 요동 쪽이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요동이 아사달이었으나 아마 연나라와 전쟁이 격화되면서 더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부족 연합체에 불과했던 고조선이 이토록 부족장이 아닌 왕을 칭할 정도로 커진 그 배경에는 중국인 기자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기자는 주나라 때의 인물로 기자가 조선으로 유입된 배경은 중국 기록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임명했다는 기록, 원래 상나라의 신하였는데 주나라를 섬기기 싫다며 조선으로 도망쳐왔다는 기록 등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중국 측 역사서에는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중국 측 기록뿐이 아닙니다. 중국을 사대했던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기자 조선을 긍정한 건 그러려니 할 테지만 고려시대의 고려인들도 기자의 존재를 인식하여 기자 사당을 만들기도 했고 이련의 삼국유사에서도 고조선의 수도를 아사달에서 장단경으로 옮긴 게 바로 기자였다고 하죠. 중국은 주나라 막바지의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고 고조선의 세력 확장 시점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이니 시점도 맞죠. 이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끈 준왕도 기자의 40여 대 손이라고 합니다. 준왕의 본명은 기준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 등장할 위만은 실존 인물로 보이지만 기자에 대해선 과연 실존 인물이 맞는지, 실존 인물이라 해도 과연 초기 고조선의 단군 왕검들을 내쫓고 제후가 되었는지는 의심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주나라 때의 조선은 주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지를 분봉하기가 불가능하고 고힐강이라는 중국의 역사가는 준왕의 성씨가 우연히 기자와 같은 기씨라고 하여 무조건 후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예 준왕은 기씨가 아니었다고도 합니다. 이때 중국은 성씨제도를 정립했지만 아직 조선을 비롯해 한반도에는 성씨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성씨가 있었다고 한들 중국 글자 한자로 표기한 고대 북방의 한국어를 중국식으로 그대로 읽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한자로 표기할 때만 기씨였을 뿐 실제 발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후대의 다른 중국 역사서에는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며 기자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고증학 파학자들과 정약용 등 한국의 실학자 일부가 실제 그 지역을 갔다 오고는 하나같이 없었다고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또 중국 역사서에도 이 기자를 언급한 사서가 있는가 하면 언급하지 않은 사서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자조선에 해당하는 연대기를 입증해줄 만한 그 어떤 고고학적 성과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위만조선부터는 중국과 영향을 주고받은 유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그 이전에는 중국 내륙과 만주 한반도 북부의 유물적 유사성이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따라서 준왕이 기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헛소리이며 기자가 설령 실존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조선은 국가명 고조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경 개념이 별로 없던 고대 시대에 그저 주나라 기준 동북쪽 어딘가를 통칭하는 지명이어서 사실은 고조선과 별 연관이 없는 곳을 분봉해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준왕은 비록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지만 동시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던 고조선의 마지막 군주이기도 한데요. 준왕 재위기가 딱 진나라 말기, 진시황이 폭정을 일으키고 농민반란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고 진시황 사후 황후와 유방이 걸기하던 진한 교책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에 워낙 시끄러운 사건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중국인들이 대거 고조선으로 망명해 왔습니다. 준왕은 이 난민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중국 역사서 위략에는 옛 연제조 지역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어 서서히 준에게 망명하니 준은 이에 이들을 서방에 거처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연나라에서 온 위만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준왕은 위만에게 관직도 주고 서쪽 변방 지역을 분봉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주며 고조선의 국력이 더 커지니 그리고 중국은 대혼란의 시대이니 어쩌면 고조선도 중국의 주나라처럼 부족제도에 기반한 봉건제도를 시도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준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위만이었지만 위만은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아직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치며 철기 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였는데 위만은 본인이 가지고 온 철기를 사용한다면 본인이 고조선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기원전 194년 위만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위만이 점거했다는 고조선의 수도는 이때는 장단경이 아닌 왕검성으로 나옵니다. 언제 왕검성으로 천도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진시황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고조선도 서쪽 국경지대를 잃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검성의 위치가 오늘날의 평양으로 보이며 고조선 초기 수도 아사달이 만약 평양이었다면 왕검성의 위치 비준 문제에 있어서 오류가 생겨서 고조선의 수도 변천인 아사달, 장단경, 왕검성은 일반적으로 요동 중국 선양시 한국 평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준왕을 내쫓고 위만은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 성립과 함께 한국은 철기 시대로 진입합니다. 위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학자들은 위만조선을 중국 정부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위만은 망명 온 집단이었지 중국 황제에게 임명되어서 온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위만은 즉위하면서 기존 고조선의 풍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왕과 지배층 일부만 바뀌었을 뿐 위만 입장에서는 나름 수많은 백성들을 아우르는 피지배층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고조선의 풍습을 모두 무시하고 중국대의 풍습을 강요했다면 반란이 일어나 위만을 내쫓았겠죠. 하지만 위만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고조선 기존의 풍습을 전부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만조선이 수립되면서 고조선의 영토는 훨씬 더 넓어졌으며 여러 국가들을 가운데서 중개무역하며 국부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고조선의 관료 조직도 한층 세분화되는데요. 사기에는 조선상 노인, 상한음, 이계상 3, 장군 왕겹 등이 서로 상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만조선 이전의 관직이었던 상은 중국에서 따온 관직이 맞지만 조선상이니 이계상이니 오로지 고조선에서만 나타나는 관직명입니다. 위만조선에 이르러 오히려 더 중국과 구별되는 주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갑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각종 상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고조선의 군주가 왕을 칭했다고 해도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아닌 부족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였기에 상이란 명칭은 왕 아래 수직화되어 있는 부족장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고조선에는 비왕이라는 관직도 등장하는데 정확히 비왕의 정체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죠. 고조선이 비록 왕국은 아니었지만 거대한 부족 연합 조직체여서 고조선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행정지역들이 있었고 외지에는 고조선에 복속된 부족들, 예컨대 부여나 옥저 같은 거수국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가 가장 넓을 때는 42개의 거수국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만이 내쫓은 준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준왕은 자기 세력을 데리고 고조선에서 추방되어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내려와 선진문물을 전파합니다. 삼국지에는 준은 그의 근신과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한지에 거처하며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 그 뒤 준의 후손은 절멸되었으나 지금 한인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 당초 조선왕 준이 위만을 패했을 때 남은 무리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한왕이 되었다 고도 합니다. 당시 한반도 남부를 한이라 칭했는데 이 한은 마한 지난 변환으로 나뉘죠. 이때 준왕의 후손들은 마한의 일부국을 구성해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 나라가 건마국 아니면 목지국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고조선의 멸망을 다루기 전에 고조선의 여러 사회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 옷들을 입었을까요? 고조선의 귀족을 보면 남자의 경우 외출할 때 모자를 썼다고 하고 긴 두루마리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되 안에는 바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지를 입었다는 게 중요한데 한국의 옷들은 북방기의 영향에 따라 바지 문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고대 중국인들은 남자들도 바지를 입지 않고 옷 여러 겹을 풍차처럼 돌려서 허리띠로 고정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이 바지를 입은 건 나중에 수당시대 때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마저도 관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입었습니다. 고조선 유물 중에는 발 부분에 청동 단추들이 많이 발견돼서 고조선 귀족들은 신발에 청동 단추들을 찡처럼 박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은 막론하고 고조선 사람들은 흰옷을 그렇게 즐겨 입었다고 하고 장식으로는 고국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고조선의 제사장들은 흰 옷에 머리에는 사슴뿔 장식 관을 쓰고 목에는 커다란 청동 거울을 달며 허리에는 청동 검을 찼으며 또 곳곳에 청동 방울과 청동 허리띠 장식을 찼답니다.
고조선 출토 유물로 뼈바늘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어 고조선 사람들은 직접 옷을 지어 입었음을 알 수 있고, 중국 측 기록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누에를 치며 길쌈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역시 중국 측 기록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변과 두를 사용해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변은 대나무로 만든 그릇, 두는 나무로 만든 그릇입니다. 고조선 유물로는 청동 숟가락들도 꽤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주로 음식을 익히거나 끓여 먹었다고 하며, 주로 먹은 고기로는 멧돼지, 승냥이, 너구리, 곰, 족제비, 수달, 삭, 물개, 고래, 노루, 쥐 등을 잡아먹었습니다. 중국 사기에는 고조선이 물고기, 소금, 대추, 밤 등이 풍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고조선은 역시 풍류를 하는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후한서와 삼국지 동의전이라는 역사서에는 동이족들이 춤출 때에는 항상 수십 명이 서로 줄을 서서 땅을 밟으며 장단을 맞춘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가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사회상에 대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고조선의 법입니다. 확실히 이맘때쯤 고조선은 통치 조직도 있고 국가의 법도 성분화했던 걸로 보아 아무리 부족 연맹 국가여도 국가의 기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고조선 8조법이라고 성문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은 노비가 있는 신분제 사회였으며 사유 재산을 인정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조선의 영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출토되는 유물의 유사성으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고조선의 강역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물로는 북방식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탁자형 고인돌 등인데, 이 세 가지 유물이 출토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고조선의 강역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요동에서부터 한반도 중북부를 아우르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유물들이 출토된 범위를 고조선의 영토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문화권일 뿐 고조선의 영토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더불어 고조선의 영토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기에 현재로서는 완전하게 고조선의 영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 측 기록에는 고조선의 전성기 때 중국과 고조선의 경계가 폐수라는 강이었다고 하는데, 이 폐수의 정체를 두고 설이 분분합니다. 현재 중국 랴오닝성의 달인강이라는 설, 압록강이라는 설, 대동강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한무제가 고조선을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해서 기원전 128년 한무제가 고조선 국경 근처에 창해군이라는 특수 군사 행정구역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폐수라는 강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요동 부근이 아닐까 합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은 우거왕으로 위만의 손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의 정복군주 한무제는 고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고조선이 흉노족과 힘을 합친다면 당시 흉노족 원정을 하고 있던 한무제에겐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동쪽의 외국 국가 혹은 외국 부족들과 경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고조선이 가운데를 가로막고 중개 무역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가 더 다양한 국가 내지 부족들과 경제 교역을 하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개 무역을 하는 고조선의 존재를 처리해야만 했죠. 흉노 원정과 베트남 원정까지 마무리한 한무제는 고조선에 신경을 돌립니다.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한나라에 조공을 할 때도 고조선이 중간에서 가로막기도 하는 등 우거왕의 자신감은 대단했고, 점점 한나라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한무제는 외교적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파라는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우거왕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별 수 없이 귀국하던 서파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간다면 한무제의 보복이 두려워 폐수 근처에서 고조선의 비왕 장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에 우거왕은 한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한무제는 5만 병력을 동원해 순체와 양복을 내세워 우거왕이 고조선 병력을 막게 했습니다. 순체는 육로로 요동을 통해 고조선으로 진격했고, 양복은 산둥반도에서 수군으로 보급 업무를 위해 고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군은 고조선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한나라는 화친을 제안하지만 우거왕은 거부하죠. 아무리 고조선이 이기고 있는 전세여도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을 재개한 우거왕의 선택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고조선 내부에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었는데, 전쟁을 원치 않았던 주화파들이 우거왕을 살해한 겁니다. 주화파들은 화친을 다시 원했으나 정작 이번에는 한나라 측에서 원치 않았고, 한나라군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포위, 살해된 우거왕의 아들이 투항하고 한나라군은 우거왕의 아들을 내세워 백성들에게 항복을 자극하면서 왕검성의 성문이 열렸고,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멸망합니다. 왕검성이 체크메이트 된 후로도 고조선의 장군이었던 성기가 부흥운동을 펼치며 저항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한나라의 순체 장군이 우거왕의 아들을 이용해 성기를 암살해버리면서 부흥운동도 진압되었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켰지만 한나라의 목적은 고조선의 영토를 흡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흉노족과 연합을 막고 중개무역을 차단하기 위함이었기에 고조선 멸망 후에는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았고 한사군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여 간접 지배를 했습니다. 한사군이란 현도, 낭랑, 임둔, 진번을 일컫습니다. 이 한사군의 위치를 두고도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도군은 압록강 이북과 그 부근, 임둔군은 동해안을 끼고 있는 함경도, 낭랑군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평안도, 진번군은 낭랑군 바로 밑 황해도 부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역사 왜곡을 하며 한사군의 위치가 압록강을 넘지 못했다고도 했고, 또 반대로 소위 말하는 환파주의자들은 한사군 모두 한반도나 만주에 없었으며 요서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양 극단에서 주장하는 위치 그 가운데 있었겠죠. 대략 압록강 이북에서부터 한반도 북부까지 분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군이 들어서면서 옛 고조선 강역에 대해서는 8조법이 소멸되고 법목들이 60여 가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무려 8배가 늘어난 거죠. 이러니 고조선 유민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한사군 중 낭랑군을 제외하곤 세 군 모두 주몽의 고구려 건국 이전에 소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옛 고조선 강역엔 무정부 상태가 찾아왔고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 분포해 있다가 주몽의 고구려가 성장해가면서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한나라가 멸망하면서 한반도에 있던 낭랑군은 낭랑군 대방군으로 분리가 됩니다. 낭랑 대방군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철기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사학자들은 낭랑의 문화 수준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유홍준 교수는 낭랑의 고급 문화는 한반도의 여러 부족에게 큰 자극을 주어 문자가 도입되고 질그릇 문화의 혁신이 일어나며 금속공예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낭랑군과 대방군은 4세기까지 이어지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다가 313년 고구려에게 전부 병합됩니다. 이렇게 한국사 미지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3부로 다뤄봤는데 혹시 제가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서 의견 공유해주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